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즘 길거리에서 전기차 정말 많이 보이죠? 근데 이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.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직은 멀었지 싶었던 미래가 어떻게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현실이 됐을까요? 오늘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이 변화가 얼마나 극적인지 한번 보세요. 불과 6년 전, 그러니까 2019년만 해도 전기차는 뭐랄까 좀 특별한 사람들이나 타는 그런 소수의 관심사였잖아요. 그런데 지금 2025년엔 어떻습니까? 이젠 뭐 차 사러 가면 전기차부터 보게 되는 완전히 시장의 대세가 되어버렸죠. 이게 단 6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? 그러니까요. 여기서 정말 궁금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.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이 전기를 움직이게 된 걸까요? 자, 지금부터 그 답을 우리 함께 찾아보시죠. 좋습니다.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선두주자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. 근데 이게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나라마다 전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.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차 100대 중 몇 대가 전기차냐, 즉 비율의 목숨을 거는 반면에 다른 나라는 그래서 총 몇 대를 팔았냐 하는 절대적인 판매량으로 승부를 봅니다. 자, 침투율이냐 아니면 판매량이냐, 이 두 가지 다른 전략이 시장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. 자, 먼저 이 숫자부터 보시죠. 97%. 와, 이거 정말 믿기 힘든 숫자 아닌가요? 이게 뭐냐면요. 바로 2025년 노르웨이에서 팔리는 새 차 100대 중에 무려 97대가 전기차일 거라는 예상치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선 이제 새 차 산다고 하면 그냥 전기차를 사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된 거죠. 2019년에도 56%로 이미 높았는데 이걸 정부가 정말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97%까지 거의 폭발적으로 성장시킨 겁니다.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어떤 기준, 벤치마크를 딱 세워버린 거죠. 자, 노르웨이가 비율의 왕이었다면 이번엔 규모의 제왕을 만나볼 차례입니다. 1320만.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대체 뭐냐고요? 이게 바로 2025년 단 한 해 동안 오직 중국에서만 팔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개수입니다. 상상이 가시나요? 바로 이겁니다. 핵심은 바로 이 규모예요. 노르웨이가 아무리 100%에 가까운 비율을 달성해도 중국이 한번 움직이면 시장의 판도 자체가 바뀌는 거죠.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압도적인 판매량으로 시장 전체를 그냥 들어다 놨다 하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 자체가 이 전기차 혁명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셈이죠. 자, 상위 5개국 리스트를 한번 쭉 보세요. 이 흐름이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. 노르웨이는 뭐 그렇다 치고 네팔이나 덴마크 같은 사실 좀 예상 밖의 나라들도 정말 무서운 속도로 전기차 시대로 뛰어들고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미국입니다. 세계 최대 경제 대국 중 하나인 미국이 2025년 예상 점유율이 고작 10%에 불과하다는 거. 이 엄청난 격차,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자, 이제 이야기의 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. 일론 머스크의 이 한마디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텐데요. 지금까지는 얼마나 많은 전기차를 파느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 수많은 차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바로 근본적인 동력, 에너지 문제로 넘어가 보죠. 사실 전기차를 파는 건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.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죠. 그 수많은 전기차들을 도로 위에서 계속 달리게 할 그 엄청난 양의 전기를 과연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. 바로 이 문제가 미래 경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격차는 전력 생산량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. 한번 보세요.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전력 생산량을 무려 74%나 늘렸습니다.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은요? 단 6% 성장에 그쳤어요. 이게 단순 계산으로도 1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. 이게 바로 전기차 시대를 뒤에서 받쳐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힘, 즉 전력적 우위라는 거죠. 자, 그럼 전기를 많이 생산했다고 끝일까요? 아닙니다. 이제 그 생산한 전기를 운전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, 이 문제가 남았죠. 맞습니다. 바로 충전 인프라,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주행거리 불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
자, 이 얘기를 하려면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아야 하는데요. 바로 충전기 밀도라는 겁니다.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. 그냥 충전기 한 개를 놓고 전기차 몇 대가 경쟁하느냐 이겁니다. 당연히 이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 운전자들한텐 좋은 거겠죠?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요. 자, 이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눈에 들어옵니다. 이게 바로 병목 현상이라는 건데요. 네덜란드에서는 충전기 하나를 놓고 나 포항 5명이 쓰는 셈인데 미국에서는요, 무려 31대가 경쟁해야 하는 거예요. 상상해 보세요. 충전소에 갔는데 내 앞에 30대가 줄 서 있는 상황. 정말 끔찍하죠? 충전을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하는 일이 훨씬 더 잦다는 얘기입니다. 충전 인프라를 까보면 여기서도 또 전략 차이가 보입니다. 재밌죠? 중국은 빨리빨리 문화답게 사람이 많은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 충전에 올인하는 전략입니다. 한마디로 속도로 승부하는 거죠. 반면에 네덜란드는 좀 달라요. 급속 충전기는 별로 없지만 대신 동네 구석구석 충전기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맘 편히 충전할 수 있는 접근성에 집중합니다. 자, 속도냐, 접근성이냐, 과연 어떤 전략이 미래의 표준이 될까요? 자,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.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 보이죠.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앞으로의 경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. 확실한 건 이 경쟁은 정말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우선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랐다는 거. 그리고 시장을 이끄는 두 축, 비율의 강자 노르웨이와 규모의 제왕 중국이 있었다는 점.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차들을 달리게 하는 건 바로 전력과 인프라라는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기반 싸움에서 지금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. 이게 앞으로 미래의 판도를 결정할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. 자,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. 전기차라는 하드웨어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지금 그 밑바탕에 깔린 에너지와 인프라라는 소프트웨어를 지배하는 국가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? 그리고 그 승자가 가져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어쩌면 우리는 단순한 자동차의 변화가 아니라 거대한 지정학적 판도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.